자, 이제 시장 풀이 좀 들어가 볼까요? 선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아까 뭐 다뤘던 것 같은데 현대차 관세 영향권을 좀 벗어날까? 아침에 나온 뉴스 속보였던 것 같은데 현 자동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관세 영향 완화를 예정하고 있다. 이 로이터 통신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네, 현대차에 대해서만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구체적인 일정이 같이 발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워낙 어떤 얘기가 지속되지 않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나 뭐 우리 속된 말로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앞서 제가 조금 뭔가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제 메인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특히 1분기에 미국의 이제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 이 나오죠. 아마 쇼크나 충격을 줄까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화적으로는 조금 물러서는 듯한 물러설 거면 확 좀 물러서시지 뭐 이렇게 자꾸 때릴라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지금 저는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을 굉장히 제살 깎아먹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관세를 뭐 중국에도 부여하고 다른 다양한 나라들에 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현재로서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모든 식음료라든가 다양한 뭐 이런 것들,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 상당히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또 미국 기업들이 사실 제조업에 전통적으로 강하지가 않죠. 그래서 사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많은 뭐 애플도 그렇고 애플도 지금 중국에 공장이 95%가 있고요. 뭐 이런 나이키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지금 베트남 이런 쪽이 많죠, 공장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관세를 괜히 매겼다가 되려 맞는 이런 상황이 되고 어쨌든 지금 자동차 같은 부분도 지금 관세를 약간 풀어준다라고 해서 사실상 다음 달부터는 보면은 뭐 25% 관세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음.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 기기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어느 정도 환급을 해준다. 이런 말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렇다고 보고 또 내년 2026년에는 2.5%까지 환급 금액을 좀 줄였다가 다음에는 좀 폐지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약간 완화하는 스탠스를 취했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는 31조를 미국에 또 투자를 했고 거기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인력도 뽑고 있고 미국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많은 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현대차는 저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점들은 현대차한테 좀 긍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고요. 뭐 다른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공급 계약을 맺고 또 미국에 진출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도 역시 좀 긍정적인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의 얘기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긴 그렇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 미국이 이제 자충수라는 거는 이제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미국 내 소비자들 뭐 제가 표현을 해드렸지만 지금 세제 가격도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파는 빨래 횟수를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도 또 나왔지만 주방에서 쓰는 키친타월 이 10개들이가 2,000원이었다가 지금 9,000원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4배 이상 뛰었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영아용 뭐 기저귀도 없어지면 우리 옛날에 이제 6, 70년대처럼 기저귀 빨아서 쓸 수는 없으니까 면기저귀? 네. 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좀 안 웃어주시면 제가 머쓱하죠. 네. 하여튼 그만큼 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내 이제 자동차들 뭐 GM, 포드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을 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가 지금 뭐 가서
일단 표시적으로는 그 가시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한테는 좋은 본보기 다 돼지고 있잖아요. 이 관세를 매긴다는 건 음. 상대방 국가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 목적보다 오히려 피해는 자국 내 국민이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수치고요. 생활 인플레이션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생산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관세를 면제해 준다라고 했는데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만약에 현대차가 공장이 진출을 해서 현대차가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부품을 100%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해외에서 조달된 부품에 대해서는 또 관세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생산 단가는 당연하게 일반적인 수출됐을 때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올라간 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피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비싸게 할 수밖에 없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미국에 진출할 때 하면서도 부품 공장들도 같이 따라서 많이 진출을 같이 한 영향이 있어서 그 뭐 HL 만도를 포함해서 뭐 여러 현대차 계열 그 부품 회사들도 미국에 지금 계속해서 생산 라인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가 간에도 그렇지만 개별 기업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상의 기술 라는 것 측면에서 보면은 뭐 누가 지금 당장 다 들어오래? 처음엔 다 들어오라 그랬다가 다 들어와서 거기서 당장 생산해? 어떻게? 이게 무슨 뭐 휴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공장을 지어야 되는 뭐부터 이 절차들이 오랜 기간 걸릴 텐데 그러다 보니 현대차는 아주 잘 뭐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4년간 31조, 28조? 정확히 금액이 얼마인지 뭐 저도 헷갈리는데 4년이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이잖아요. 네. 뭐 그때 봐서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싹 이렇게 하여튼 텀 스윗이라고 하는 기간을 잘 좀 조절하면은 이쪽도 생색내기 좋고 받아들이는 쪽도 좋고 좋은 게 이게 협상의 기술 아닌가 싶긴 한데 안 그런가요? 그쵸. 그 관세 부분은 진짜 저는 좀 많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바꾸란다고 거기 바꾸겠습니까? 뭐. 근데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31조 정도 투자하고 뭐 삼성전자도 뭐 굉장히 많은 50조 이상 투자하고 하는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은 베트남 관세가 이번에 46%로 발표를 했는데 베트남과 베트남의 인건비, 베트남의 이제 최저시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쓰는 공장에서 쓰는 인건비와 미국에서 공장에서 쓰는 인건비가 10배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치면 10배면 1000%예요. 여러분. 근데 46% 관세 피하려고 1000%를 손해 보는 이런 장사는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미국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유럽에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이나 다른 뭐 아시아권 뭐 많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1000%를 포기하면서까지 46%를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지금 인건비가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최저 시급이 미국과 5배나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배나 비싼 거예요. 한 명을 쓰면은. 자, 그런데 효율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관세는 뭐 125% 이렇게 되는데 인건비는 뭐 500% 차이 나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미국으로 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들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내수 시장만 해도 충분하고 인도라던가 유럽만 공략해도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8조 뭐 이렇게 이상 투자를 하면서 좀 잘 대응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많은 또 이런 장비 기업들, 자동차 장비 기업들도 함께 좀 대응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저 재료에 대해서 그러면은 나현진 대표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실 건지. 현대차는 뭐 당장의 뭐 관세 영향보다도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뭐 올 1분기만 해도 아이오닉 5라고 8,000대 이상 팔리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이 방향을 굉장히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디지만 네. 미국에서
선점을 하면서 선점 효과와 관세를 좀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향후 관세가 결정되고 나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긍정적으로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기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이오닉 5가 가장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기아보다도 현대차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송 실장님은 네, 저는 HL 만도, HL 만도? HL 만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HL 만도 역시 이제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북미 시장을 공략을 하고 이런 점에서 좀 많은 수출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HL 만도 자체도 이제 현대차와 좀 밀접한 그런 점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되고 북미 시장 이런 점들이 좀 잘 되고 있어서 부품으로는 전통적으로 가장 좀 잘 생산하다 보니까 이번 자동차 여러 가지 이런 관세 부분이 좀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HL만도 자체적으로 눌린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뭐 가치 평가상 봐도 지금 4년 정도 꾸준히 눌렸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돌아설 수 있는 밸류에이션 포지션이 됐다. 이렇게 보고 HL만도를 현재 공략주로 한번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동차에 관련된 이슈, 미국 관세 이야기와 뭐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나름의 아침 개장부터 좀 선방을 하더니 지수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다 약간 커버하는, 물론 다른 이슈도 있긴 합니다. 뭐 오늘 뭐 바이오 로봇, 수술 로봇 뭐 이 얘기도 아마 앨런 머스크 때문에 이슈가 또 된 것 같고, 거기에 또 뭐 정전 아까 보셨죠? 이베리아 반도의 대규모 정전,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그런 관련된 이슈로 또 기업들이 주가 방어에 나서고 있고. 자, 엔터로 가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이제 또 5월 가정의 달 뭐 매번 나오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잠재적인 소비, 이게 코로나 때하고 좀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도 왜 보복 소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영향일까요? 엔터테인먼트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얼마 전에 콜드플레이가 뭐 고향에서 공연을 네네네네. 장기간 콘서트.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한 열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뭐 그 주변에 뭐 자영업이나 뭐 이런 내수 시장 활성화까지도 좀 영향을 줬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도 뭐 꼭 자국 내 그 엔터사나 뭐 자국 내 아티스트들에 대한 뭐 그 수요만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공연하는 공연, 그리고 뭐 이런 인기 그 제품들 뭐 이렇게 컨텐츠가 늘어나면서 자국에서의 소비도 늘릴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고려를 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펙스라고 이제 전원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이 2016년 이후로 한 9년 만에 그 단독으로 공연을 열게 됐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중국에서도 이런 그 공연, 엔터에 대해서 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측면을 좀 주목해 봤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때도 그 트럼프 대통령 대선 당시 선거 운동할 때 이제 뭐 미국의 팝 가수인가요? 테일러 스위프트? 뭐 네. 그 스위프트 이노믹스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한 지역 내에 뭐 한 13조 원씩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만큼의 영향력 있는 대형 가수들이 존재하죠. 예, 존재하고 아직은 움직임들이 조금 여름 시즌에 한꺼번에 하시려나?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이펙스? 어느 기획사 소속인지 혹시? 그 C9 엔터, C9 엔터. C9 엔터. 네, 비상장이군요. 예. 예. 이펙스. 무슨 뜻일까요? 그 저도 아이돌 네. 그룹에 대해서 한글로 좀 하면 얼씨구나 뭐 이런 거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네. 그러면 이상하겠죠. 자, 뭐 어떤 그룹들이 어떤 뭐가 네. 있을까요? 2분기 때는 다양한 그룹들이 또 컴백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주가 수준에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JYP 대형 기획사에서 JYP가 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YG, SM 이렇게 되고,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좀 눌리는데요. 언젠가 한번 먼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하이브가 어제 먼저 움직였고, 하이브가 이제 이 BTS 관련해 이제 완전체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또 군대 제대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좀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세븐틴 또 그렇고 그렇습니다. JYP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은 뭐 트와이스나 스트레이키즈 이런 그룹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SM에서는 에스파라던가 레드벨벳
유닛 그룹들이 또 다시 컴백을 한다고 하니까 컴백 그룹들이 굉장히 많다는 측면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단독 콘서트 이펙스라던가 또 네. 지금 드림 콘서트 중국 하이난 개최 이런 점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한한령 분위기가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없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한국을 9년 만에 드디어 좀 해제해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까지나 좀 얼굴 붉히고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엄청 관세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현명하게 양쪽 국가를 좀 중간 가운데서 좀 이용하는 이런 전략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수출이라던가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케이팝 드라마 이런 쪽도 이제 중국에서 많은 소비가 있다 보니까 이쪽도 그렇고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좋고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월드 투어가 이제 7월 정도에 예상돼 있어가지고 여름에 또 YG 엔터테인먼트도 오늘 주가 괜찮은 흐름들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쪽도 뭐 블록버스터급은 우리나라 이게 좀 영향이 적고 좀 약간 오소독소하고 좀 아기자기하고 뭐 그게 이제 폭삭 소가수다로 시작해서 6, 7월인가에 또 오징어 게임의 완결판인가요? 3가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소비라는 게 심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관세의 영향에 좀 벗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금 그러면 텍세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관세 얘기가 없죠. 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관세를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매길 수 뭐 있다라고 할 수가 속지주의냐 없기 때문에 속임주의냐 뭐 이것 따라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업종은 그 뭐 엔터 업종이 살짝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인적 구성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산이 되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조금 피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답변을 너무 짧게 주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럴 때 진행이 참 어려워요. 그럼 뭐 결론 또 가볼까요? 네. 네. 저는 뭐 엔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수들 것도 좋은데 드라마 이런 쪽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가지고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세 문화산업엔 관세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드라마 굉장히 좀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OTT 쪽으로 좀 잘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주가 굉장히 좋은 거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면은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눌렸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좀 고점 찍고 눌렸는데 뭐 이런 점들 사실 OTT라는 게 경쟁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잘 만드는 기업들은 잘 만들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예전에 이제 상장할 때부터 드라마 좀 잘 만들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뭐 도깨비라던가 미스터 선샤인 뭐 이런 드라마들을 잘 만들었었고 지금 최근에도 뭐 눈물의 여왕이나 정년이 뭐 이런 드라마들로 계속해서 히트작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뭐냐면은 작가들과 이런 제작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작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OTT에 대한 뭐 넷플릭스라던가 많은 OTT 확보를 해놓고 있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뭐 차트상적인 측면에서 봐도 바닥권에서 한 3중 바닥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3번이나 8월 5일 날 가장 낮은 부분을 찍고 3중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장대 항복이 나오면서 구름대를 좀 상승으로 상방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기술적 분석인가요?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52주 신고가 이렇게 됩니까? 52주 신고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저는 오늘 힘이 좀 크다고 보고 3중 바닥을 뭐 작년부터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뭐 3중 바닥 제가 이렇게 좀 큰 추세에서 한 번 이루고 두 번 이루고 이렇게 세 번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이라는 걸 조금씩 높여가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저점을 높여가는 상황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돼서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OTT 시장에 가장 맞는 그런 종목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다. 뭐 네. 기술적 분석에 의하면 그러면 내용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대선 주자들이 문화 컨텐츠 얘기도 하지만 그중에 또 웹툰이라는 걸 콕 집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뭐 OTT는 이게 조금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표현 자체가 뭐 한국판 뭐를 만들겠다. 한국판 넷플릭스 만들겠다. 무슨 넷플릭스 다 점유하고 있는데 뭘 거기다 또
그런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는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뭘 갖겠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그리고 웹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주셔서 네. 이렇게 생각이 난 부분인데 이 지금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뭐 컨텐츠 같은 경우에 넷플릭스 한 예를 절반 들면은, 이상은 절반 이상의 컨텐츠는 한국 웹툰이 시작점이 된 부분이 웹툰 상당히 원작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웹툰 원작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화하면서 오히려 웹툰에 대한 인기도 덩달아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웹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그 웹툰 제작사들에 대한 주목도 필요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뿐만 아니라 컨텐츠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 지원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뭐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한한령이나 중국 소비에만 초점을 맞출 부분은 아니고 이게 뭐 글로벌 소비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추가된다면 오히려 이제 컨텐츠 엔터에 대한 부분은 관세에 대한 위험도 좀 낮은 상황에서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되는 섹터로 그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나현진 대표, 물론 제가 이제 주제를 살짝 했지만, 웹툰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색채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가들의 등용문의 허들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여러 작가들, 신인 작가들이 등장을 막 하고, 물론 지금도 뭐 기존의 그 체제들 뭐 강풀신가요? 네, 이런 작가들이 기라성 같이 포진을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존의 그 작가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걸 IP라고도 표현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 우리 드라마 보면 예전에 네. 고전적으로 그런 작가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에서 출발하는데 네. 이 웹툰하고는 조금 상극인 것 같긴 한데 어때요? 뭐 제가 잘못 보고 있나?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작가는 이제 글로써 또 네. 스토리로 거의 승부를 하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작가들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좀 중심이 돼서 그쪽 뭐 감성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더 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한 것 같고 웹툰은 작가들은 저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연출. 그러니까 웹툰은 이미 그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림이라든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네. 상황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웹툰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면은 굉장히 편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 웹툰 작가가 다 구도를 다 마련해 놨어요. 연출이라든가 배경 설정을. 근데 이제 이 스토리 작가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인 시나리오나 아니면은 그런 웅장한 분위기 이런 것들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그 글이 네. 좀 더 있는 것 같고 이제 구도랑 기획 의도 이런 것들 연출은 굉장히 웹툰이 더 적절하다 이렇게 좀 판단해서 좀 서로 다른 좀 시너지를 이루면은 좋겠다. 그래서 요즘 웹툰도 그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것들을 또 웹툰을 만들고 웹툰을 또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막 단계별로 나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또 글에서 시작되고 또 음. 스토리가 결국 좋으면은 성공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 또 타당성이 있네요. 약간 상호 보완적일 수 있겠다. 뭐 과거에 우리 왜 무협지의 만화가 있고 또 무협 소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분들은 텍스트가 좀 그러니까 동영상이 아니고 화면 보면 만화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소설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다 같이 커가는 상생의 시장이니까. 자, 결론 아까 뭐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네. 뭐 엔터 쪽에서 뭐 당연히 이제 그 뭐 JYP 엔터나 이런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작년 4분기 24년도 실적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4분기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면서 JYP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다고 보이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추세에 마침 주가도 좀 하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를 조금은 더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이쪽 분야를 좀 꼽아 보겠습니다. 뭐 기업은 딱 선택이 없으시고 JYP. JYP 엔터테인먼트. 네. 그다음에 이제 송범선 실장은 아까 얘기했던 스튜디오 네. 드래곤.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뭐 두 가지 이슈 정도 다뤄봤는데 더 다루고 싶지만 시간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